네. 지금 오늘 마지막 세션, 이번 그 GHR 포럼의 그 마지막 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저희 오늘 주제는 중장년 전문 인력의 경력 전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의 그 메인 스피커하고 두 분의 그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고요.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 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지금 그 이수희 교수님, 영국의 켄트 대학의 이수희 교수님이시고요. 이수희 교수님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회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굉장히 관심 분야가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제뿐 아니라 지금 뭐 조직 통합, 뭐 지식 신뢰, 권력 담론, 뭐 창의와 혁신의 어떤 제도적 행동적 기반이라든지 예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수렴과 뭐 집단 창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오늘 주제는 전문 인력들의 어떤 그 커리어 체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피커는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존 앤토니 하비어 말레이시아 푸트라 국립대학 경영대 교수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학위가 많으세요. 뭐 학사 학위도 법학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도 있으신데 최종적으로는 영국의 LSE에서 그 공공지출 관리로 박사를 하셨고 푸트라 대학에 9년 정도 지금 계신데 그 이전에는 36년간 말레이시아 그 행정부하고 외교 부문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은 특히 그 말레이시아 항공에 그 2014년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후에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들의 그 새로운 그 경력 이동 관련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분의 그 디스커센트는 이제 첫 번째는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그 엄미정 박사십니다. 그래서 엄미정 박사님은 서울대 공대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학으로 박사를 하신 보시고 저기 은퇴 좀 전문 인력의 그 경력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요. 네, 마지막 토론자는 김정봉 우리 삼성전자 경력 컨설팅 센터 상무신데요. 그 전문직의 그 관련 분야에서 다른 분야가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그 경력 자산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 발표를 그 해주실 예정입니다. 토론으로.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저희 그 앱으로 다 이제 그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앱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시니까 많이 좀 등록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한 25분 동안 저희가 질의응답을 가질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응답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수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이수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장년층의 전문 인력의 직업 전환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세세한 내용들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변동 그런 맥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주제는 중년 커리어 전환이 그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리어 체인지라는 게 뭐 항상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커리어,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변동들이
기술 변동이 급격하지 않은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기술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이러한 그 경력의 단절이랄지 또는 그 불연속성 이런 것들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청년층들은 이와 같은 커리어의 그 변경 조건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또 그래서 프리랜스 이코노미에 잘 적응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그에 맞는 행동 양식으로 뭐 기기 이코노미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그 독립적인 작업을 하고 자유로운 고용 시간과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이와 같은 급격한 변동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과 작업, 삶 이런 관계들을 재설정하는 가치의 재편성 기회도 준다라는 양면의 칼날과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리어 체인지들이 그렇다면 미드라이프의 중장년층의 커리어 체인지는 이 나이로 보았을 때 한 35세 이후부터 65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굉장히 긴 스팬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결정적인 시기다. 직업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은 과거의 직업 경력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변화를 추동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층의 커리어 변화를 특히나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거쳐야 할 어떤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을 잘 함으로써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가진 직업의 정체성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따르는 많은 새로운 어떤 재훈련이랄지 지식의 습득이랄지 또 정서적 심리적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거나 또는 그 노동 시장에서 비숙련 저임금의 노동에 처해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변동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재편되어지는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없는 소외 계층들이 더 늘어나게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의 융합이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바꾸고 심지어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서 삶을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뭐 AI 얘기하고 그 AI와 같은 것들이 다른 뭐 나노 테크놀로지, 3D 프린팅,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여타의 다양한 기술들과 합종 연행하면서 융합해서 새로운 효과와 새로운 표현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맥락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총체적이고 급진적인 기술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소시오 이코노믹 패러다임의 체인지라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체계가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뭐 1차 혁명이다,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질적으로 3차 산업혁명과 다른가라는 것은 뭐 또 다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들을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변동에서 노동시장 역시 급격하게 재편되어지고 기존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중 구조들이 더 첨예하게 양극화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 포럼의 창시자가
이 세상이 기술 혁명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인류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나 학계나 뭐 기업이나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질문은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미래의 일과 고용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들을 던져주는가?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그럼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답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직업 구조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동인 그 이유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효과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변환이 한 개인의 커리어 스팬이랄지 또는 한 제너레이션의 커리어 스팬 이거 생애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전 트랜지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양적인 통계 분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포커스팅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관들이 심지어는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의 포사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소비자의 행동 패턴의 변화나 이 소비 양식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포사이트의 형태인 거고 또 시나리오 플래닝 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이러한 활동 역시 거대한 사회 변동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추측해내는 이런 일도 결국은 디지털 툴들 그리고 AI와 같은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분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변동을 바라다 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학습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포럼의 세션들이 사실 이런 질문들을 다루어냈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뤄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션은 결국 스킬과 고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얘기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화두를 가지고 온 과거 4, 5년 사이에 많이 언급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포럼이 많은 세션들이 이 주제들을 다루어낸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의 과학을 위한 과학 이걸 넘어서고 또 이 사회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거대 담론을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잡의 창출을 어떻게 하고 커리어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 역시 현실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디스럽티브한 파괴적 기술들이 급격하게 조직들에 도입되고 있고 이게 생산, 유통, 뭐 조직의 사무 공정 이런 데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베이를 해보니까 매니저들이 어떠한 직무들에 기술들이 적용되느냐 뭐 이렇게 보면 뭐 전략이랄지 이런 직관에 의존하고 판단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기술들이 더 중요하다고 스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면 이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들이 다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적응성 또는 해득력,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어떤 함의를 갖느냐면 조직 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직관보다는 애널리틱스에 의존하게 될 경향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출발하는 본 디지털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이들은 대량의 복잡한 데이터들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조직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그런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조직들을 결국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라는 자 이제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직 이론가들은 예전에 이미 이 네 가지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조직들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 조직 내 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조직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Disembodiment, 이건 탈신체화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업들이 리소스를 또는 능력들을 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모빌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오너십이 꼭 관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겠는 겁니다. 벨로시티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그리고 irregular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네 번째는 결국 이와 같은 변동들이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들이 바뀌기 때문에 권력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화가 탈집중화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여기에 더해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분산화가 일어나게 되고 더욱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익명의 신뢰성 같은 것들을 강화하게 돼서 시스템을 트러스트하는 다중의 사람들이 대면적인 접촉과 유대가 없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떤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혁신의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나 혁신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모델들 우리가 흔히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또 크라우드 소싱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은 이게 더 진전돼서 이제는 공동의 크리에이션하는 코크리에이션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코크리에이션이 조직의 측면에서 보는 얘기는 뭐냐면 조직의 성원과 비성원,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조차도 모호해지는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적 실업과 이제 노동시장의 재편에 대해서 제가 앞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 물론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방법이 도입되고 포드 자동차 회사가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을 때 역시 이와 같은 효과들은 존재했었고 노동의 분화 과정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기계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인간의 신체적 노동이나 또는 일부 정신적 노동을 대체하는 오토메이션의 효과는 자동화의 효과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급진화되어지고 이 파급 효과로서의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가 더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와 같은 변동들이 흔히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에까지도 침투하게 되어지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한 창의성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창의적 표현, 발상의 측면에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기업이나 조직들이 이와 같은 기술 플랫폼들을 새로 도입하게 되고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걸 이제 공정이나 업무 과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점점 더 사용하게 되다 보면 기존의 직무 분장과 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바운더리가 모호해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고용되었는데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직무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퍼런시에이션들이 계속 일어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잡 타이틀, 말하자면 그 새로운 뭐라 그러죠? 그 국어로 잡 타이틀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됐건. 네. 그러면 이제 그 잡 타이틀들이 조직 내에서 서서히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게 확대되어지고 그럼 다른 그 조직을 벤치마킹하는 조직들이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직종을 갖고 있다. 이런 잡 타이틀이 있다. 이렇게 부르더라.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들이 인식이 확대되어져서 이와 같은 조합들이 어느 정도 스탠더다이즈 되게 됩니다. 그 산업 업종 내에서. 자, 그렇게 돼서 새롭게 등장한 역할과 포지션이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지고 사회통계나 이런 고용통계 같은 데서도 그러한 용어를 채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볼드로 되어 있는 보시면 이와 같은 확산이 일어나도 그리고 이게 스탠더다이즈가 돼도 결국 이 사회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를 쫓아가는 현재 그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는 많은 종업원들이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많은 포지션, 직종 그리고 그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이미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 재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이 하기도 하고 산업 전체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들이 하기도 하고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해준 기관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정치경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방법과 접근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와 같은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그 협력의 체계와 그런 조정 과정이 없고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설계가 있어야 된다. 거대 담론만 있고 그리고 개인적 수준 또는 단일 조직의 수준에서만 대응하는 전략만 있다 보면은 사회 전체로서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재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문제는 타임 레그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그 과거의 잡들이 빠르게 없어지는 속도의 반면에서 새로운 잡들이 등장하는 속도는 좀 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기존의 그 잡들이 없어지면서 그것들이 또 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 레그와 그리고 양극화, 폴라라이제이션 이것들이 문제들을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완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시장의 완충 기능에만 그대로 맡겨 놓았을 때는 지체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타다 같은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느 한쪽 입장이 꼭 맞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타다와 같은 현상을 많은 영역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앤 서플라이 그러니까 새로운 스킬드된 워크포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학이 해야 되고 트레이닝 에이전시가 해야 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든다, 새로운 학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 정부가 제공하는 미래부나 과기부가 제공하는 펀드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직업은 분산적이고 협력적이고 모바일하고 그리고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기업가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커리어의 구조라는 것은 프래그멘티드 되고 파편화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감내해야 되고 이런 그 사회적 조건들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리고 국가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에는 패션 디자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AI가 패션 디자인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올드라고 돼 있는 다양한 패션의 이 직업들이 어떤 형태로 수렴되어지거나 통합되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획기적인 다른 형태의 직업으로 전환되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조직, 뭐 대학 이렇게 나눠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채널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가적인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업가적인 국가라는 것은 이태리 사람인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여자분입니다. 런던의 UCL 교수님이 책을 써서 이제 주창하고 영국의 노동당도 지금 변혁의 시기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국가 변혁의 그 이데올로기로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숙독하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슌페트라는 경제학자의 과거에 두 책에 나온 이론들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날의 사회 맥락에서 투영해보는 국가가 시장의 오류를 교정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제공하는 틀들을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의 국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이해, 상충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엔트러프리너리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커리어의 변동도 이와 같은 국가의 주체적 역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혁신 국가냐 포용 국가냐 이거를 상충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엔트러프리너리얼 스테이트를 지향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수희 교수님. And next speaker is Professor John Javier, and would you start? Oh, thank you. A very good afternoon to all of you. Thank you, Dr. Kim, for your kind introduction. Allow me at the outset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organizers for having invited me to be up on this stage amidst a very august panel of speakers and discussants. Professor, I wish that I could speak Korean like Professor Lee. Since I can't, I will stick to English. Professor Lee introduced the topic very well, that lifetime employment is no longer the paradigm, that mid-career change is the new normal. He spent quite a bit of time to explain how employees can make this switch. So I would think he's focused more on the voluntary aspects of making a career change midway in one's career. I would like to talk about what happens if this career change is imposed upon you. It is imposed upon an employee, either through forced retirement, either through VSS, voluntary separation scheme, or outright retrenchment. So I would like to speak about what is the role of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ion, or for that matter, even a country, a nation, when it comes to enabling employees to transition to a new job as a result of early retirement and forced retrenchment. So we will talk about factors causing these retrenchment and forced retirement. Professor Lee has talked about the drivers of organizational, occupational structure, and so I will mention a few other factors causing this retirement and retrenchment, and in particular introduce you a case study on the case of the Malaysian Airlines system. Have you all heard of the Malaysian Airlines? Yeah. Malaysian Airlines is popular for the wrong reasons. 3 years back, it disappeared. One of the aircraft disappeared in the Indian Ocean, taking with it the lives of over 300 passengers. In the latest episode, 2017, it was shot down along the Ukrainian border, again at the cost of lives of over 350 passengers. But the problems of Malaysian Airlines predate these disasters, and I would like to show how Malaysian Airlines that retrenched one
a fifth of its staff, 20% of its 30,000 workforce, and how it transitioned them forward to other occupations. And then allow me to draw some lessons from this particular case study. Of course, we said various developments can prompt an organizational rethink, a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t can be a merger. It can be an acquisition that causes companies to either restructure its organization or restructure its workforce with a resulting negative impact on staff employment. Normally, it's about shrinking the workforce. It could be a change of business model, just like IBM changed its business model from producing hardware, computers, to software business solutions. So such kind of changes to the business model can impact negatively on the workforce of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Or it could be as a result of business cycles. Cycles go from boom to bust, and organizations will have to respond accordingly. And in a recession, to survive, organizations will inevitably scale down the operations, and with it, they will retrench staff, they will retrench resources, and these can impact negatively on employment. And of course, companies of their own might decide to right-size. Now, the word is right-sizing and not downsizing. And it could be a loss of a major tender or contract for which they had expanded their sales force or their workforce, but the tender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refore, inevitably, employees who had been brought in would have to be shed. Then, of course, Professor Lee talked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is going to have a massive impact upon most of the companies and the economy. Satya Nadella, in his latest book, Hit Refresh, he say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make an impact that no other revolutions before have ever made. And this is going to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to the labor force in the economy and in individu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utomation in the US can cause as much as 25% of the jobs, and 40% of the tasks can be automated today with the current technologies available in the US.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y did a research, and they came up with the finding that by 2030, AI and automation could replace 30% of the world's current workforce. And robot automation will cut 800 million jobs by 2020, out of which 1/4 will be from the manufacturing. And it will then require 375 million people to switch jobs. So there is displacement, and there is a re-employment based on new skills and new and re-employment of these people who have been disrupted by these disruptive technologies. Even closer home to Malaysia, where I come from, automation at Malaysia's Top Glove, the world's largest glove maker, cost 2,000 in jobs as a result of automation in 2019. So these are the significant impact of AI and automation under the paradig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course, organizations also restructure to survive in a turbulent worl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In 1997 and 1998, when the East Asian crisis washed the shores of the East Asia, South Korea was particularly affected. There was an economic downturn, and with that, there was a shrinkage of the labor force. And global downturns have traditionally hit the electronics and electronical and the IT sectors badly. And these can cause turbulence in the world economies can cause global disruptions to the supply chain. And that, again, will have damaging consequences on employment and staff of the affected companies.
So we see many more cases of retrenchment happening in 2019. Hong Kong Shanghai Bank, another multinational bank, has said that it will retrench up to 10,000 more workers. The PC maker, Hewlett-Packard, says it plans to cut 9,000 jobs. Again, in Malaysia, Petronas, the national oil company, cut 1,000 jobs to flatten its structure. Retrenchments are a norm these days in Malaysia. And in 2015, our case study will be where Malaysian Airlines cut 6,000 jobs. So the bottom line is, all these changes result in an impact on staff employment, either by voluntary separation scheme, early retirement, or outright retrenchment. And of course, re-employment is imperative in an aging society. By 2050, 25% in Asia Pacific will be over 60 years. So should a mid-career professional lose his job, it'll be a big loss to the economy and to the organization, because he has got many more productive years ahead, given the increasing longevity in the developed world today. So his skills, his talent would need to be productively re-employed. Fertility rate is declining, and that also contributes to an aging population. South Korea, less than 1%. And South Koreans now live longer than Malaysians. So it's about 82 years now, and by 2030, you will live to the ripe old age of 90 years. Beautiful. God bless South Korea. And as we said before, the proportion of total population aged 60 and over, as compared between 2016 and 2050 in Asia Pacific, shows that there is about, it's doubling. Between 2016 and 2050, the population above 60 will double in 2015. Again, this has implications to mid-career change, and we do not want to lose the talent that has been developed, given that people will now be living longer. They will have to be in gainful employment to susta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So, and organizations have a higher responsibility, because in the case of an exit, in the case of a retrenchment, early retirement, or VSS, not one person suffers, but on average, 5 people suffer with the exited employee, his family members. And so I would consider that it is a bounden duty of companies to ensure that employees are transitioned well, so that they do not impact on their career as well as on their family life. And I think in this respect, I must congratulate Samsung Electronics. They have a center that ensures the outplacement of employees who wish to move on to other jobs more aligned to their needs and to their talent. So, for those who are retired early or retrenched, transition support is required, either by way of reskilling and support for re-employment. And people can't do it by themselves quickly. They can, but it will take time. Why? Because it is an emotionally draining experience to be retired, to be retrenched, and to look for another job. And this is what happens. So first, when the employee gets fired, there's a shock, and then it's anger. Why me? And then slowly he says, I reject, I deny, I cannot believe this. Increasingly, he accepts it. And then with support, he gets re-employed, and the healing process commences. So this is very, very psychological impact upon the affected employee. And transition support, meaning
enabling the affected employee to seek employment elsewhere, relevant and related to his skills and talent, is just not about another job. Outplacement is just the provision of a new job only. But transition support is more than just looking for another new job for a retrenched employee. It's all about addressing the psychological, social, emotional issues and beliefs so that people who are exiting from an organization still maintain their enthusiasm, their motivation in their next job. So, coming back to the case study of the Malaysian Airlines, in 2015, Malaysian Airlines retrenched 6,000 employees out of a total workforce of 30,000. Why? Because it has been bleeding red in the preceding years, always losing money. And even till today, it is still losing money. So much so, the government is looking for suitors to take over Malaysian Airlines. In particular, as part of the restructuring of Malaysian Airlines, the government, through its sovereign wealth fund, introduced the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This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was responsible for transitioning the retrenched employees and to, at the same time, reskill, upskill those who remained in the organization. What is the result? The finding shows that the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that was charged with transitioning employees who are retrenched to a new job, 63% were re-employed, either in a related industry or in a different industry, but closer to their skills and capabilities. 32 went in to become entrepreneurs. They opened up their businesses. 5% took early retirement.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se 4,500 people who went into business or into re-employment, the satisfaction rate was 91%, meaning that they were happy with the way the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had transitioned them to a new job. How did they do it? Well, of course, number one, outplacement services, giving assistance to employees to get a new job. They even provided an office space and a list of relevant contacts to find a new job. So giving the employee the feeling that he is not out of job, but he's going to an office. So he's going to an office, he has got an office space, he calls up various prospective employees to get a job. They gave the employees who were retrenched counseling and training for reskilling, upskilling. They arranged even job interviews and preparing them for the interviews. And the services that were provided by this center, Transition Support Center, was very personalized. It was designed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every retrenched employee. And the services were fully funded from the public, so it was free. So employees could easily avail themselves to these services. And how did the CDC, the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undertake its task? Well, it combined the many roles into one. It was not only an employment agency, it was also a training institute, it was a counseling center, and it was an outplacement center. 4 into 1. And CDC offered transition support to help individuals move on to their next professional phase of life. So CDC had 60 trainers and counselors nationwide. It operated its own training program or training center. It leveraged on train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other skills institutes. It offered over 400 training programs that are relevant across many industries, right from entrepreneurship to personal grooming. And the CDC took a longer-term view. It delivered high-quality results by playing the long game. How did it do it? Well, first, it explored
the next step options for a particular employee who has been retrenched. They made him ready for the market, gave all assistance. Remember the four: outplacement center, training center, counseling center, giving him every means and opportunity to be ready for market re-entry, and to ensure that each exiter landed well, that they were in a job where they were happy and they were comfortable. So the Corporate Development Center, its guiding principles were to provide hope and to restore confidence. And this is what is being done in Singapore and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We have a classic case of Samsung Electronics, which our vice president from Samsung will elaborate. In Singapore, 7 in 10 retrenched workers in Singapore, helped by the task force organized by the government, found jobs within 6 months. So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the retrenchment exercise of Malaysian Airlines? One, transition support is essential because it is an emotionally draining exercise to the affected employee. And of course, we need a dedicated transition support center, one like what we have in Samsung Electronics. And employees should be educated on responsible retrenchment, that it is their moral duty, it is their bounden duty to ensure that the employee who has placed his faith in the company would be taken care of even under such situations as retrenchment. And our workforce needs to know that employees are empathetic to the retrenched. And workers have to embrace disruptions. They must know that this is a disruptive world, and with the right attitude, they must have the right attitude to reinvent themselves to remain relevant in the job market. Try. Hamnida. Thank you, sir. Thank you very much, John. And especially you are super in keeping your time limit. Thank you very much again. And 다음은 우리 지정 토론자이신 우리 엄미정 박사님. 조금 우리가 스케줄이 타임에서 조금 우리가 늦어지니까 10분 안에 해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이공계 인력 정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경력이나 진로,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퇴직. 한국사에서 이제 정년이라는 그 주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정년을 연장해야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연구직들의 정년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고 그 이후에 새로운 그 재취업 혹은 다른 잡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상황과 그다음에 거기서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보통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은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은 일단 박사급들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학력과 그다음에 경력과 사회적 포지션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로 한 20년, 30년을 사시던 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직면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수용을 못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고경력의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평생 보통 한 국제연구소나 아니면 대학 같은 데서 20년, 30년을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이가 차고 연차가 차면서 관리직이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시고 오랫동안
그 연구실 상황에서 그 보내시다 보면은 그 포지션에 대한 그 약간 인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적으로는 퇴직 후에 그 제공하는 영역이 보통 이제 그 대중 강연들,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이공계 그 박사님들의 경우는 퇴직 후에 주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뭐 대중 강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멘토링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집중을 두고 지원을 하시는 영역이 중소기업에 이제 기술을 지원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중소기업의 혁신 현장에서의 문제를 진단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주는 컨설팅 기술 지도 역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외에 그 뭐 요 앞 세션이 그 아프리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그 그러니까 저개발국의 뭐 그 ODA 같은데 참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현재 그 박사급 연구자들에 대해서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여러 박사님들이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매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애티튜드세요. 태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0년, 20년, 30년 동안 연구자로서 한 팀의 리더로서 사시다 보면 이게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꼰대 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적질, 자꾸 눈에 보이시니까 지적질을 하고 이런 식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컨설팅이나 코칭을 하시려면 눈높이를 지금 여기 계시면 이만큼을 내리셔서 그 들으려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시는 게 많은 그 부분이고, 두 번째가 그 새로운 것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신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수요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퇴직자분들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다 보니까 가지는 그 고령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령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것도 그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용어로 들으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하려면 굉장한 친화력과 굉장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훈련이 덜 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지는 한 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만들었으니까 한 4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출신의 그걸 말씀을 하실 텐데 기업 출신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기업의 현실과 공공부문의 연구실의 그 특수성이 존재를 해서 공공부문에서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은 너무 여건이 좋거나 그 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변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눈높이를 낮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뵀던 부분은 그 정년 후에 그 경력의 그 연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 인력들은 이게 언제부터 그 고민을 하시냐면 50대 들어가셔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현실로 느끼시는 게 55세 전후세요. 그래서 55세 전후 되시면 나는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나 퇴직하고 뭐 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시다가 퇴직을 딱 맞으시면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저는 사실은 많은 그 박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에게 있어서 퇴직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 연구나 컨설팅의 대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20대, 30대 연구의 시작서부터 퇴직이라는 것들이 일직선상에 존재를 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30대, 40대 경력을 잘 쌓아놓으면 50대, 60대, 70대도 그 연속선상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50대에 시작하시면 조금 늦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조직 내에서 워크홀릭으로 뭐 한 가지 일만 조직에 충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차원의 경력이나 개인의 경력하고 조직의 경력을 구별하는 그 훈련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으로 보면 전문직에게 있어서 조직의 그 레퓨테이션, 조직의 명성으로 오는 나의 그게 있고, 개인의 전문성과 아웃풋에 의해서 오는 명성들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현직일 때는 복합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갑자기 기관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남겨져 있는 개인의 몫에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그 퇴직 이후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현직에 있을 때의 전문성의 관리와 경력의 관리가 그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이 가지는 다양성, 세부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전문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자로서 전문직 그러면 그분은 연구한 영역에서의 전문성만이 많이 논의를 되시는데, 예를 들면 국책연구소에서 일하셨다라는 거는 거기서의 지식 전문성도 있지만 리서치 자체, 어떤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의 리서치 자체의 스킬도 하나의 스킬이고,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프리젠테이션이나 뭐 랭귀지나 아니면 조직 관리 능력이나 프로젝트 관리 능력, 이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역량들을 나눠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고리를 사회적으로 찾아주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지금처럼 굉장히 지식을 주로 쓰는 지금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ODA 이런 것들은 주로 그분들의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그 경력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전체 영역을 보면 다양한 전문성의 세부적인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눠서 어떻게 사회적인 수요랑 연결시켜서 갈 수 있을지, 이런 식의 고민이 지금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퇴직 후에 그거는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연결해서 개인의 재취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사회적인 그 생산성과 부의 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경력 컨설팅 센터 김정봉 상무님께서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조직에 발령받아 왔을 때 선배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저 천국 가는 티켓 한 반장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경력 컨설팅 센터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 퇴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2의 인생의 설계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력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1997년 8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 회사도 뭐 다름없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때 나왔던 선배들이 이제 직장을 찾는데 회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데 저희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선배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경력 개발센터라는 이름 하에 저희들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협력업체 재취업 쪽으로 알선해주는 쪽으로 일을 좀 많이 메인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 오면서 뭐 아시다시피 그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도 오기도 하고 연령들도 저희들 내부적인 인력들도 고령화가 되고 이제 고직화가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평생 경력 관리를 위한 부분들을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게 고민하다가 2011년도에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에 대한 풀 체계를 확립을 해가지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쪽이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가지고 외부 인력들을 좀 영입하고 내부 인력들도 육성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CCC라고 경력 컨설팅 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풀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제 교육 트레이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애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생애 설계 중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별 진단을 해서 그럼 개인들이 그 선호하는 어떤 그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다 교육 프로그램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나 이제 재취업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잡이라든지 새로운 자격증이라든지 신직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코스로 또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창업과 그 다음에 귀농귀촌 관련된 그런 교육들도 지금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니까 저희들도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그 변화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직에 대한 루트를 또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사전적으로 경력 전환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생애 설계 교육을 나이대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퇴직자들 또는 이제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전직의 루트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도입해서 진행하고 실시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경영지도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어떤 그 국가 공인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한 20-30%의 인력들이 어디로 또 많이 가느냐 하면 학계 쪽으로 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산학 교수 쪽이라든지 마이스터 교장이라든지 기간제 교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올해부터는 아주대학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산학 교수 양성 과정을 또 저희들이 런칭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접관 부분들도 그런 루트들도 있어서 그런 면접관 양성 과정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회적 기업 그 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양성 과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또 재밌는 거는 그 자격증 과정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생산 공장에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23개 그 전문 자격증 과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 700명 정도의 뭐 재직 중일 때
야간이나 주말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용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뭐 아니면 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 보안 기능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력 컨설팅 센터에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 컨설턴트들이 내부 인력으로 육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 인력 전자만 해도 저희들이 저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 12명인데 12명에 뭐 최소한 석사급 이상이 한 7명이 되고 박사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 공부해가지고 관련 업계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GCDF라고 아마 좀 생소하신지 모르는데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공인 자격증이 GCD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도 전 보유한 인력들이 있고 3명이 있습니다. 있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 계열사적으로 한 60명 이상의 부분들이 총 4개 그룹, 4개 계열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같은 직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 계열 쪽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전자, 뭐 전기, SDS 이래가지고 한 5개사 정도 해가지고 전자 계열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각 전국적으로도 사이트를 두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몇 년 동안 또 관계사들은 조금 후발적으로 왔습니다만은 전자만 보게 되면 한 10몇 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한 6,500명의 우리 퇴직자들을 지금 재취업 또는 그런 세컨 라이프에 대한 알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적으로 한 7,000개의 회사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또 잡 매칭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한 10분 중에서 최소한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한 70~80%의 전직 성공률을 해서 명실공히 아마 뭐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기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불안감을 가지고 퇴직하시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결정하시는 부분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직종 나오시는 분들이 재취업을 이제 희망하시기 때문에 또 경력 전환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눈높이를 맞추는 부분들도 저희들 교육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할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때때로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전직을 해서 성공하신 선배들을 또 모셔다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해소시켜주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길들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인하우스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이 기능이 이제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업계에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취업 지원 그 서비스 의무화라고 아마 법제화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도 정년도 60세가 늘어나 있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재직하시면서도 고민하고 있고 나오셔서도 고민하는데 이는 그 회사 차원에서의 그 앞으로 한 50대 초중반 중반에서 일찍 나오시면 아니 정년하고 나오시더라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한 10년 이상을 더 하셔야 되고 중간에 나오시다 한 15년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력 전환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기능에서 어떻게 더 우리 재직 계시는 분들 또는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 그 사이에 그 여러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주신 질문 코멘트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오늘 좀 답을 도출하고 갈 수 있었으면 하고요. 한 10개 질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특정 연사를 지적한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우리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 답을 쉐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의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봤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시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전환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력 단절과 전환 후에 주니어 직원들과의 능력 격차 등을 우려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사내 경력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시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경력 단절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이게 전환을 했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는 나와가지고 다른 어디론가 재취업. 간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한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의 주니어 능력들과의 직원들과의 어떤 능력 격차를 우려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인데 이제 그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력개발센터라든지 등에서 뭐 꼰대 기질도 없애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제 청년층과의 기회를 오히려 중장년층의 경력 재개발에 대한 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러한 얘기도 많이 있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하는 정년 연장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정년 연장 부분은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러한 그 쉬운 해법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경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그러니까 경력을 전환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교육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니어 직원들과의 능력 격차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그 CDC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줄여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안이라는데 이제 구체적 대안은 이제 쭉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건데 특별히 뭐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애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So I will take the answer. Yes, this is really a problem. People who retire, especially those at the very senior levels, the senior levels might be able to somehow or other accommodate themselves in the various boards, in decision-making capacities in companies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But what about the middle-level managers who retire, who are not that high enough, and therefore they do not have the skills to get into the marketplace? One way, of course, is to do what Samsung Electronics does. That is to push them to academia, because they've got such vast experience in industry that they will be able to apply their experience and their wisdom to whatever theory that they may teach in academia. So I think their experience will come in very handy in academia. But assuming that they can't find their way into academia, in fact, this is my personal experience. When I retired from the public service, I mean, what skills do you have in public service? We don't have any skills. We are very good at writing reports and cabinet papers. We've got very good writing skills. But other than that, you ask me to do coding, there's no way I can do it. So I made a very successful shift to academia, where I could use my experience in the industry, in this case, the public sector, and to impart my experience to teaching students in the area of public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But assuming that that particular route is not possible,
The other best alternative will be, yes, the millennials, the younger people have the skills, but they don't have the wisdom and the experience that senior employees who are now retired possess. So the best way to have this strategic partnership and have synergy between junior workers who have the skills Okay. and the senior employees who are retired and who are being re-employed, who have the experience and the wisdom, they can come together, work together, train these junior people into the higher order skills of negotiation, decision making, etc., etc. So I think in a company, teams could be structured around people with skills and people with experience and wisdom. And together, I think they make a very formidable pair. Thank you.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중장년 인력에 비교 우위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까요?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짧게 그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201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앤 해더웨이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로버트 드니로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회사를 살렸죠, 그죠? 예. 오케이.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중히 여기는 게 플렉서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유연성, 그러니까 어떤 잡 수요를 찾을 때 현재 노동 시장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이거나 뭐 혹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ODA 같은 것들이 왜 퇴직 전문 인력들에게 유리하냐면 2달, 3달을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체류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자체에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트랜스퍼를 하시려는 분들은 계약의 고정, 뭐 정규직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계약의 어떤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제가 사회적으로 퇴직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요처를 찾을 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놓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문성이나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라는 것들은 갖고 계신 그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계약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바로 이 주제에 해당되는 연령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션의 모든 질문이 다 남의 얘기 같지 않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교 우위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일단 굉장히 행동이 조금 굼떠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장에 가봐서 이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좀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년 퇴직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젊은 인력들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엄 박사님 얘기해 주시고 또 인터넷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연령이 갖는 뭐 여유라든지 그다음에 유연성 뭐 이러한 부분들 노하우 같은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질문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지점인데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한 국내 선진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좌안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상무님께서도 이제 사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또 보완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이 되게 이제 좀 챌린지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차별 지향하고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건데 시니어 인력의 현실은 인정하지만 자칫 경력 개발 지원하는 것이 주니어들에게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 동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로섬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년 연장 같은 그런 해법이 아니라 다른 그야말로 이제 그 재취업할 수 있는 그거에 맞는, 아까 뭐 삼성전자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게차 운전부터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충돌하지 않는 지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CDC 커리어 디벨롭먼트 서비스 센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렇게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 같은데, 보완하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존 Maybe I can take this question. Yes, what happens when a senior employee in developed advanced countries retire? Well, number one, in som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there is no retirement age. You work till you drop dead. That is if you want to carry on working. But if you want to retire, then that's your choice. And in all likelihood, you may not want to get re-employed. So the issue really is not so fundamental in some advanced countries where there are technically no retirement age, like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in the UK. Number two, if we want to look at advanced countries into how they reskill and upskill, and I think it goes back to the education system. In Germany and in Switzerland, for example, TVET is held in very high regard. It is more reputabl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is more reputable than an academic degree. And the pay that you get is more or less similar to what you would get if you become a doctor or any other professional. So that's their culture. For them, they value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Germany and Switzerland are a class above all the rest when it comes to this kind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 Malaysia, we are a very feudal society. We look askance. We don't look too much on TVET. For us, getting an academic degree is of prime importance than going to vocational education. So maybe if the culture changes, then there will be a great emphasis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people who are making their mid-career changes would be more attuned and more preferent towards gett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예, thank you. 한마디만 제가 네, 간단하게. 이게 네. 우리 사회에서는 좀 첨예한 대립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능력은 늘지 않는데 연공 서열에 의해서 뭐 신입사원의 뭐 2.5배 내지 3배 되는 연봉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근거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연공 서열의 그 체계를 하루아침에 해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벌써 한 20년 동안 지난하게 그런 것들이 변화해 왔는데도 여전히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어피벌이 그 노동시장 재편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나이에 따르는 인센티브나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같은 수준의 조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이에 따른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도 줄어들고 이 두 가지가 다 보완되어서 결국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합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오기를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논의가 이제 확장되는 건데요. 이러한 그 이행적인 그 경력 개발이 단지 중장년 인력, 은퇴를 앞둔 중장년 인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년기에도 얼마든지 이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인력의 어떤 경력 전환뿐 아니라 심지어 30대면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년 인력층이 기술 변화에 의해서
좀 쇠퇴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해서 자기의 숙련을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답해 주실 분 찾는 동안에 제가 우리 지금 많은 여러 가지 Very quickly, skills count. Whatever skills you have count. But you have to make it relevant to the specific organization, specific jobs that you have to perform. But in many cases, you bring skills that may not be relevant, and you're not really making the effort to fit into the specific job that you're performing. So, I think it's very situational. Yeah, I think it's a question of adaptability, and I think our discussant here mentioned about the need to be flexible and adaptable. Charles Darwin said the race or the species that survives is not the fittest, but the one that is most adaptable to the environment. And Greg, the Canadian hockey player, ice hockey player, once said, "I don't go where the puck is, but where the puck is headed." So I think we need to align our skills. Not that our skills are totally irrelevant. Skills are never irrelevant. As what Professor Lee said, we need to repackage it to make it relevant, to suit the context of the organization that we are applying for a job. And so our skills are still relevant, bu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forward-thinking, we have the flexibility, and we need to look ahead of time and to see what skills will be required 5 years down the road. And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with the requisite capabilities and skills that would be required by the marketplace in 5-10 years' time. Yeah, thank you. 다음 질문은 마침 답변을 해주신 우리 존 앤토니 하비어 교수에 대한 질문인데 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고가 되기 어려워서 그 중고령 인력을 계속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그런 인력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역량을 높여서 활용할지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안인데 이제 숙련 향상하는 이제 사내 숙련 향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제안인데 특별히 John, I think you already covered the. Yeah. It's to Just you. one short answer. I think it's continuous learning, continuous re-education, continuous upskilling. And I think that is already will be the norm in any organization. As the business model changes, as the environment changes, internal and external, the demands for skills and talent will change. And I think the organizations themselves will be reskilling and upskilling their existing workers. But then again, workers should also take ownership of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They cannot sit back and wait for the company to do the job, which should also be done by them.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직에서 이렇게 면해진 사람 경우에 이제 박탈감 때문에 회사에 등 돌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신 거죠, 그죠? 그 질문 이상무님 김상무님 이렇게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호사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도 네. 저희들도 이제 고령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면보직 이게 발령을 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도를 계속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조 중심의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직 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쪽에 컨설턴트로 많은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젊은이들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회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왔던
그런 부분들 사실상 지금 국내의 제조 역량들이 대부분 해외로 많이 쉬프트돼 있고 저희들이 해외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제조 부분 현장 부분에서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들이 비단 회사에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의 뭐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역량을 같이 올리는 그게 이제 동방선장의 하나의 일환이고 그게 국가 경쟁력이고 그 부분들이 고용과 창출되는 그런 거로 큰 어떤 안목에서 보는 어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상무님한테 지금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시간이 저희 다 됐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이 질문 아웃플레이스면 전직 지원 대상자가 예, 예. 전체 예. 퇴직 앞둔 지금 뭐 내년에 재취업 지원 그 서비스 의무화가 되면 아마 정년 앞둔 퇴직 앞둔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 전 뭐 서비스 아마 아직 연말까지 아마 시행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뭐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퇴직 예정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퇴직자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해왔는데 퇴직 예정자들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애 설계 교육이 생산성, 직무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지라고 질문했는데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직무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본사 쪽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40세, 45세, 50세의 생애 설계 교육을 단계적으로 나이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 또는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40세, 45세, 50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생애 설계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재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뭐 한 2박 3일, 3일짜리 교육 과정을 보통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좀 뭔가 거부감도 있고 왜 이러지 회사가 뭐 나를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나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교육받고 나오고 나면 본인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 있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한 부분에 대한 되돌아보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 남아있는 나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설계를 본인들이 리마인드를 하고 또 플래닝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난 뒤에 시행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인데 답이 됐네요, 그죠?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 많으니까, 예. 네, 그걸로 답을 한 걸로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역시 또 김정봉 상무님한테 주신 질문인데, 아까 우리도 이 문제도 얘기했죠, 그죠? 30, 40대에게도 컨설팅이 필요한데 그 방법,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초기에 근데 이제 이것도 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처음에 네. 들어갈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정봉 상무님한테 질문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전체 그 삼성에서의 그 CDC인가요? 그 센터 예산이 교육 비용에서 어느 정도고 전체 그러면 수익에서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도 있고 저희들은 단지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만 하고 있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뭐 아마 뭐 굉장히 하여튼 많습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재직자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퇴직자들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 주신 건데요. 인구 감소로 그 전문직 퇴직자들 사회 참여가 필요한데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지금 우리가 이미 전체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그 사회 참여는 필요한데 이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이 뭐냐면은 일자리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일자리를 놓고 한참 일하는 청년 장년 연령층하고 중고령 연령층이 서로 경쟁해서 라는 그런 지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가 없고요. 다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고 아마 청년층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일자리일 거라고 전 보여지고 있고 중장년 인력이 그런 거를 뭐 바라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김정봉 상무님도 얘기하셨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전체 우리 교육 예산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지점에서 예산이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비용 대비 효과는 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션이 그런 지점에서 중장년 전문 인력의 경력 전환이라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초인류 기업에서나 지금 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혀져서 많은 기업들로 퍼져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세션에 주신 한 질문이 한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고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도 정말 제너러스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